네, 첫 순서로는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 교수이시자 또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재천 교수님께서 기조연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기조연설 2가지 그리고 또 발표 3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여러분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큰 박수로 최재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저희 같은 자연을 연구하고 환경을 걱정하던 사람들은 언젠가는 기업이 주도해주는 그런 날이 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혹시 저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네. 기업이 나서서 이런 자리를 먼저 마련해 준다는 게 참 고맙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마 환경단체들이 열심히 이제 요구를 해야 마지못해서 나오셔서 덕담이나 좀 하시고 그랬을 텐데 이제 세상이 좀 많이 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참 입에 담기 정말 죄송하지만 어쩌면 코로나19가 기여한 면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들어가서 WHO 세계보건기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이상이 감염이 됐고요. 6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즐겨 보시는 The Economist라는 잡지가 있죠. 이카노미스트는 초반부터 2020년 한 중반 여름 정도부터 줄기차게 저희들이 지금 이 집계를 너무 과소 집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600만 명이라는 사망자는 턱도 없는 얘기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선별진료소가 여기저기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은 조금만 이상하면 가서 줄 서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검사조차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감염이 됐는 줄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집계가 안 됐다는 거고요. 또 이카노미스트의 주장은 평소 다른 지병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코로나 환자들이 병상을 차지하는 바람에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 그분들도 다 집계해야 된다는 거고요. The Economist의 경제 잡지답게 얘기하는 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분들, 그런 분들도 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2천만 명 정도는 사망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수치가 서로 다른, 여기에 바로 불공평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600만 명과 전혀 다른 숫자가 실제로는 존재한다는 게 아마 불공평을 얘기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쩌다가 2020년 초반에 이 팬데믹이 터지고 강연을 하는데 어떤 분이 손을 드시고 질문을 하시는데 첫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반가웠어요. 교수님, 이것도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근데 그 질문이 뭐 그렇게 반가울까 싶으시겠지만요. 저로서는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었던 게요. 참 오랫동안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열심히 떠들어댔거든요. 책도 쓰고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둘러보면 뭐 전혀 상관없이들 사시는 것 같아요.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이 터지니까 다짜고짜 첫 질문이 이것도 기후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모르는 게 아니셨구나, 알고는 계시구나, 심각하다는 건 알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괜히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이 그날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들어오는데 참 좋은 기회인데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워낙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 하거든요. 네, 기후 변화가 코로나 팬데믹을 일으켰어요. 이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발언입니다. 근데 그런 질문은 받는데 예, 그럴 것 같긴 한데 뭐 이러려니까 좀 약간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 보니까 시나리오를 쓰는 방법이더라고요. 시나리오는 반드시 그렇게 벌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열대 정글을 평생 돌아다니면서 연구한 열대생물학자인데요. 박쥐도 연구해서 논문 제법 여러 편 쓴 박쥐생물학자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박쥐를 전 세계적으로 약 한 1,400여 종 정도 발견했는데요. 압도적인 숫자가 전부 열대에 삽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벌어지니까 온대지방의 기온이 슬슬 올라가니까 열대에 살던 박쥐들이 저기도 살만하네. 그리고 온대로 슬금슬금 옮기기 시작했거든요. 이 일이 한참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어느덧 지구 전역에서 사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지구 역사의 최초의 동물일 거예요. 지구 전역에 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밀집해서 사는 곳은 기후가 제일 좋은 온대지방이잖아요. 열대 박쥐가 온대로 옮긴다라는 얘기는 박쥐와 우리의 물리적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도 바이러스가 박쥐로부터 왔다는 거는 뭐 분명하게 밝혀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박쥐한테 직접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박쥐가 다른 야생동물들에게 옮겨주고 우리가 그 야생동물들을 괴롭히다가 묻은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박쥐가 온대지방으로 오면 그럴 가능성이 앞으로 많아지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시나리오로 했는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인데요. 2021년 5월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라는 학술지에 영국 명문대학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저도 지난 2년 해외에 못 나가고 국내에서만 떠들어댔는데 이 양반들이 뭐 제 강의를 들은 것처럼 너무 비슷한 논문을 써내신 거예요. 이 양반들은 지난 100년 동안 박쥐의 분포 변화를 빅데이터 애널리시스 차원에서 이제 쭉 해보니까 온대지방에 아니나 다를까 박쥐의 생물다양성 거점 지역이 몇 군데 생겼다는 겁니다. 박쥐의 바이오디버시티 핫스팟들이 몇 군데 생겼는데 그중에 가장 두드러진 곳이 어디냐?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그래서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중국 남부 지역. 그 중국 남부 지역으로 무려 지난 100년 동안 열대 박쥐 약 40여 종이 유입이 돼서 정착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 상당히 유명한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얘기를 조금 재미있게 했는데 지금 열대에 가셔서 그냥 열대 박쥐 한 마리 손목 잡고 야 선별 진료소 가자. 그래서 데려가서 콧구멍 좀 이렇게 후벼서 검진을 해보면 열대 박쥐는 거의 평균적으로 2가지 내지 3가지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갖고 삽니다. 걔는 포유동물인데 날아다니다 보니까 체온이 우리 다른 포유동물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활동을 잘 못합니다. 바이러스는 체온이 낮아야 활동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안 걸리시려면 항상 체온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걔네는 달고 삽니다. 이 논문에서는 평균을 2.67로 계산해냈어요. 그러면 2.67 곱하기 40 하면 100이 좀 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100년 동안 중국 남부 지역으로 100종류 이상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놈이 이번에 우리랑 기가 막히게 궁합이 잘 맞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는 거죠. 기후변화가 멈추지 않는 한 앞으로 이런 일은 자꾸 벌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어쩌면 점점 자주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2021년 여름이었는데요. 제가 어쩌다가 국제회의를 화상으로 모더레이터 역할을 하게 됐는데
마무리 발언을 제가 좀 이상하게 삐딱하게 했는데 그게 해외 언론에 제법 많이 인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다짜고짜 그때 미국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 그냥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그냥 뭐라 그랬냐면요. 바이러스는 절대 우리 인류를 멸망시키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질러대니까 저건 무슨 소리야? 근데 여러분도 다 배우셨잖아요. 그 옛날 그때는 물론 바이러스가 아니라 백테리아였지만 유럽의 패스트 흑사병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근데 3분의 1밖에 못 죽인 겁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못 죽였어요. 왜 못 죽였을까? 감염시키지 못해서 못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은 인류 역사에서 전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한참 죽이다 보면 끝납니다. 많이 죽이고 나면 정부에서 억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책으로 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가 생겨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다음 사람을 감염시키지 못해서 그냥 흐지부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정말 기후변화가 이번 코로나19의 배경에 있었다 그러면 기후변화는 다릅니다. 제가 뭐라고 그때 마무리 발언을 했냐면요. 기후변화는 우리를 감염시켜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을 악화시켜서 어느 순간 아무도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자연에게 너무 막대한 건 아닐까 하는 반성을 조금이라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를 진정으로 심각하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저는 뭐 기후변화 쪽에도 많이 불려다니는 사람이지만 이제 저는 어차피 생물학자다 보니까 기후변화 쪽에 가서도 늘 생물다양성 문제를 거론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지만 어쩌면 기후변화보다 더 시급하고 더 직접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게 저는 생물다양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코로나19도 저는 생물다양성 문제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뭐 이 자리야 상공회의 있으니까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는 용어일 텐데 블루오션이라는 용어 다 아시죠? 새로운 시장이 새로 열리다 보니까 아직 경쟁자가 별로 없어서 대박치기 아주 좋은 기가 막히게 매력적인 시장을 우리가 블루오션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지금이 바이러스에게 블루오션입니다. 바이러스의 존재 역사에 이런 호황은 없었습니다. 걔는 지금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어쩔 줄 몰랍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제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지구에 등장한 게 약 한 25만 년 전인데요. 저희는 우리의 존재 역사의 거의 95% 이상을 진짜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만여년 전부터 우리가 농경을 하면서 갑자기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물학자들이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모여서 인간의 존재감을 계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농경을 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과연 호모사피엔스가 그 당시 지구 생태계에서 차지하고 있던 존재감이 얼마나 될까?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 지구에 몇 명이나 살고 있었을까? 대한민국 인구보다 조금 많은 거로 결론을 냈습니다. 한 6천만 명 정도가 지구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비만인 사람이 별로 없었을 테니까 6천만 곱하기 한 60kg 정도만 하면 뭐 대충 인류 전체의 무게가 나올 겁니다. 저희가 DNA 연구를 해보니까 저희가 개를 기른 건 한 4만 년 전이고요. 고양이는 한 3만 3천 년 전. 그러니까 우리는 농경을 하기 훨씬 전에 개, 고양이를 기르던 동물입니다. 그래서 개, 고양이 무게도 합해서 그 당시 지구 생태계에 있던 모든 포유동물과 새들 전체의 중량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봤는데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이는 존재였어요. 하찮은. 근데 지난 만여 년 동안에 우리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별의별 혁명을 다 일으키더니 지금 완전히 지구를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5월 현재 저희가 그 계산을 다시 하면 80억 마리 곱하기, 죄송합니다. 제가 동물학자라서 그냥 마리수로 세겠습니다. 80억 곱하기 지금은 제법 체중이 나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 65kg 정도 곱하렵니다. 그러면 인류 전체의 무게가 나오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엄청나게 다양한 동물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 돼지, 양, 오리, 닭, 타조, 뭐 메추리 뭐 다 더하자는 겁니다. 해보니까 거의 99%입니다. 이런 역사는, 이런 반전은 지구의 역사에 없었습니다. 불과 만년 만에 우리가 1% 미만이었어요. 근데 불과 반년 만에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를 1% 정도로 줄여버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지구를 장악했습니다. 이 엄청난 생물 다양성의 불균형이 바로잡히지 않는 한 단순한 확률 문제입니다. 앞으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새 집을 찾으면 그 새 집은 거의 99% 호모사피엔스 아니면 호모사피엔스가 기르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이 생물 다양성 불균형을 어떤 형태로든 바로잡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마스크를 벗지 못할지도 모른다.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꼴을 당하고 살지도 모른다 하는 게 저희들의 걱정입니다. 그나마 이번에 우리는 얼마나 운이 좋았습니까? 600만 명이 죽었는데 운이 좋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예전에 우리가 전염병을 당했을 때 백신을 만들어서 접종하기 시작한 건 적어도 10년 내지 15년 걸렸습니다. 이번엔 11개월 만에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백신을 만들고 여러분과 저는 그 백신 덕에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된 겁니다. 참 운 좋았죠? 이게 그냥 운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이런 짓 못 해보니까 오늘 한번 해볼랍니다. 그냥 여러분 앞에서 한번 뻐갤랍니다. 제 덕분에. 네, 제가 생명과학자입니다. 네, 생명과학 덕택에 여러분은 사셨습니다. 생명과학의 발전이 인류를 재앙에서부터 구한 겁니다. 근데 다음번에 이런 일이 또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생명과학자들은 또 실험실로 달려갈 겁니다. 밤을 샐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한 명의 목숨이라도 건질 테니까. 근데 과연 1년 안에 또 성공할까요? 이번에 1년 안에 성공하는 데는 생명과학의 발전만이 아니라 경제계와 국가 행정이 기가 막히게 도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계 38개국이 세금을 투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약회사들이 만들다가 언제나 그만둡니다. 처음에 시작했고 만들어갖고 어느 정도 만들 때가 되면 감염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이씨 장사 안 되겠네. 그래서 대충 접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신을, 모든 질병의 백신을 다 갖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다음번에도 근데 우리 국가가 열심히 도와주리라고 믿고요. 운이 좋을 거라고 믿어봅시다. 그래도 1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수백만 명 죽을 거고요. 또 우리는 마스크 써야 되고요. 또 경제는 파탄 나락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백신은 답이 아니다라고 질러대는 겁니다. 아니, 백신이 고맙습니다. 백신 덕에 우리가 살았는데요. 그래도 백신은 정답이 아닙니다. 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제가 시간이 그래도 저한테 한 7분가량 남았으니까 마임을 한번 해볼까요? 저희의 인류의 삶을 한번 제가 마임으로, 예, 이럴 것 같아요. 네, 저희 또 당하고 또 사투를 벌여서 겨우 빠져나오고 또 당하고 또 살아나고 또 당하고 또 살아나고. 왜? 확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젠 이건 빠져나가기 너무 힘든 상황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신이 고맙긴 한데 백신을 안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백신은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이걸 우리가 반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2020년 중반에 제가 더 좋은 백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러댄 겁니다. 행동 백신과 생태 백신.
행동 백신은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거리 두기 잘하고 행동으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백신입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은 거의 100% 접종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만큼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백신이 있습니다. 에코 백신. 저 자연계로부터 나쁜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우리 인간계로 건너오지 못하게 백신을 접종하자는 겁니다. 제가 인류 최초로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영국 어느 매체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하자 그랬는데 제가 인류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럼 누구랑 인터뷰를 해야 되나요? 저한테. 서양 사람들은 누가 먼저 했나를 무척 중요하게 여기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제인 구달 박사님이나 다큐멘터리 만드는 서 데이비드 애튼버러나 제 지도 교수님 윌슨 교수님 이런 분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여러분에게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지 않았느냐. 자연을 보호하자. 그게 우리에게 좋은 길이다. 안 들으시다가 이번에 이렇게 큰 재앙을 겪으신 거 아니냐. 제가 한 건 개념은 바꾸지 않고 부르는 이름만 자연 보호를 생태 백신으로 고친 것뿐이다. 그런데 제가 백신이라고 부르는 순간 이제는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된다. 왜?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잖아요. 백신은 사회 구성원의 70 내지 80% 이상이 함께 접종해야 집단적으로 면역 상태를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거죠. 저는 백신 맞았는데 옆집이 안 맞으면 저 집에서 나오면서 마스크 못 벗어요. 옆집이 같이 맞아야 우리가 같이 벗는 거잖아요. 생태 백신 하자. 그 얘기를 제가 떠들어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참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베니스 비엔날레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못 하다가 이게 뭐 세계 최대 예술제잖아요. 베니스 비엔날레가 이번에 이제 대면으로 열렸는데 저를 기조 강연을 해달라고 프리 오프닝 애카데믹 포럼에 기조 강연을 해달라고 초청을 했는데 그 이메일 문구를 읽으면서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 옛날 패스트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난 게 아니냐. 코로나19가 끝나면 세상은 반드시 변한다.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 변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렸다. 당신이 와서 예술가들에게 에코 백신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면 예술가들이 그걸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세상을 바꿔나간다. 우와, 그래서 그냥 달려가서 이제 떠들어댔는데요. 저 평소에 잘 안 떨거든요. 이렇게 큰 자리에 와도 저 별로 안 떨고 저 잘해요. 근데 가서 발발 떨었어요. 왜냐하면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제 뒤로 제가 기조 강연자고 제 뒤로 5분이 얘기하는데 이 5분이 그냥 완전 거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여기로 왔나 그래갖고 발발 떨다가 하여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저 성에서 저녁 만찬이 한 350명 정도 만찬인데 저는 저녁을 못 먹었습니다. 하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오늘 영감을 받았다 뭐 이러시는 바람에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거의 2시간 가량을 그냥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얘기하다가 못했습니다.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뭔가 제가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아서. 여러분 이 속담 잘 아시죠? 빨리 가려면 저 혼자 가지만 함께 가려면 저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 우리 이 속담 아프리카 속담 자주 인용했습니다. 근데 저는 과연 우리가 이 뜻을 제대로 알고 썼을까 의심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몸으로 이 속담의 뜻을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옛날 문헌들을 뒤지고 있는데요.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걸 찾으려니까 참 힘드네요. 한 번이라도 있었다 그건 쉬운데 제가 뭘 찾고 있냐면요. 옛날에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서 누가 먼저 맞을까를 사회 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옛날엔 아마 가진 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들이 먼저 맞고 못 맞는 사람들, 가지지 못한 자들은 저 뒤에서 죽어나가고 그러다가 많이 죽으니까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는 뭘 했습니까? 백신을 손에 들고 누가 먼저 맞을까를 사회 수준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요양원에 앉아 계시는 좁은 공간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먼저 맞춰드리자. 환자 상대하는 우리 간호사들 먼저 맞게 하자. 학생 상대로 하는 우리 선생님들 먼저 맞게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먼저 맞아야지,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배달하는 저 친구까지 백신에서 자유로워야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거다. 내가 혼자 자유로워진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봤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한 사회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함께 가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이 뭔지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런 책도 썼습니다.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자연계에도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자연계에도 짝을 지은 놈들이 살아남습니다. 저희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돌아가는 일상이, 여러분이 영어 표현을 썼잖아요. New normal, New normal로 돌아가자. New normal이 있으면 Old normal이 있었나 봐요. 그죠? 근데 옛날 일상이 정상이었으면, 노멀이었으면 왜 우리가 이 꼴을 당합니까? 그게 abnormal, 비정상이었으니까 우리가 이 꼴 당한 거잖아요. 근데 일상으로 그냥 회복해버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New normal이 아니라, New abnormal이 아니라 New upnormal이다. 더 나아진 일상, 더 개선된 일상,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저는 이게 가능할 것 같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우리 스스로를 불렀는데 현명한 인간이다 자랑질을 했는데 그런 건 좀 집어 던지고요. 호모 심비우스, 다른 생명과 이 지구를 공유하겠다는 공생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국제사회가 열심히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국가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이제 드디어 굉장히 좋은 사인이 보인다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기업이 변하면 세상이 진짜 변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조직이 기업입니다. 대학은 느립니다. 국가는 자꾸 이상한 짓 합니다. 근데 기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기업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근데 기업이 드디어 ESG, 그 중에서도 E가 아마 가장 힘든 부분일 텐데 그것까지 품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굉장히 기대합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변화하면 저는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태적 전환을 제가 제안합니다. 네, 제가 시간을 조금 어겼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최재천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예전으로의 회귀가 아닌 더 나은 일상, 이 뉴 업노멀을 위해서 우리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 기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 더 나아지는 일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